남부는 이제 거대한 대륙입니다. 대륙. 그 얼음이 다 녹는다 그러면 전 세계 바다가 한 60m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사람을 위한 과학, 알기 쉬운 과학, 그리고 지식이 쌓이는 과학 강연 사과나무의 진행자 정시훈입니다. 네, 여러분 인류 최초로 남극정에 갔던 분 아십니까? 아문센이라는 분이죠. 아문센이라는 분이 남극에 간 게 1911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0년이 지났는데요. 그 이후에도 우리나라도 이 남극을 탐험하고 했던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나라 남극에 과학기지를 이렇게 세워놓고서 한국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오늘 모시려고 하는 강연자분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남극을 정말 열심히 많이 다녀오신 그런 강연자 분이십니다. 그래서 직접 체험한 남극 이야기를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자 어떤 분일까요? 오늘의 주제는 남극의 자연환경과 우리나라의 활동입니다. 네, 오늘 강연을 해주실 장승근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별명이 남극 박사다 이렇게 들었어요. 남극에 있는 세종기지 월동대 대장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그럼 남극에서 지내신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되시는 건가요? 맨 처음 간 게 1985년 11월이거든요. 네네. 그다음부터 숫자로는 22번인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22번. 예. 오, 굉장히 많이. 근데 뭐 22번도 22번인데 1년씩 월동을 4번 했습니다. 네. 월동이라는 건 남극에서 1년 상을 말하는 거죠. 네네. 무슨 말이냐면 대개는 가서 한 달, 2달 정도 돌아오죠. 하계 연구대.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가서 하계대와 같이 가서 겨울 넘기고 1년 살고 그러니까 12달, 10달, 16달 그렇게 네. 하는 이제 4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랑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박사 한 25만 명 되는데 네. 남극에서 월동 4번 한 사람 저밖에 없어요. 네. 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평생 한번 남극에 갈까 말까 한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남극에 처음 가셨을 때 첫인상 그때 1985년 11월 16일인데 그 남반구 여름이죠. 춥지도 않고 그때 칠레 공항이 기지에 네네. 도착한 거 공항에 뭐 땅 있고 산 있고 바다 있고 단지 먼 데가 이제 높은 산이 예. 눈으로 덮여서 얼음으로 저게 남극인가. 그래서 사실 그저 꿈에서 그랬던 굉장히 추운 남극 아니고 네. 이런 데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네. 남극에 대해서 우리가 참 궁금한 게 많은데요. 장승근 박사님의 강연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극은 이제 거대한 대륙입니다. 대륙. 땅입니다. 땅.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우리가 생각할 때 강이 있고 바다 있고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이런 건 아니고 거대한 땅인데 그게 거의가 다 어떤 책은 98%, 어떤 책은 99.6%, 99.7% 거의가 다가 평균 두께 2160m. 2160m 얼마 두께가 상상해 보세요. 한라산이 1250m입니다. 그것보다 210m 더 높아요. 거의가 다 덮여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얼음이 다 녹는다 그러면 전 세계 바다가 한 60m 올라옵니다. 물론 그래는 없겠지만요. 근데 이제 거기에 생물이 살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또 인간도 들어가죠. 원래 남극 원주민이 없지만요. 자, 남극에 이제 우선 나무는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무는 없습니다. 꽃피는 식물은 딱 2종이 있습니다. 왼쪽에서 남극 좀새풀이라는 이 잔디계통 풀이고요. 오른쪽이 남극 개미자리. 지금 저건 사실 씨가 맺혀서 까맣게 보이는데 꽃은 하얗습니다. 저게 워낙 작아서
그러나 이게 눈으로 안 보이고 확대기를 가져가 봐야 보일 정도입니다. 아주 작아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식물은 지류, 이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운데 보이는 누런 거는 이제 지류 같은 거나 그런 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남극의 새, 펭귄이죠. 자, 펭귄은 한 5천만 년 전에 이 남반구 중위도 한 30도, 40도에 살던 물새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진화한 거죠. 그래서 사실 펭귄은 남극에만 있는 건 아니고 갈라파고스에도 거기도 있어요. 물론 남극에도 있죠. 여기 좀 펭귄이 몇 종이 있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몇 종이 있겠습니까? 맨 처음에 딱 보면 왼쪽에 목에 까만 끈이 펭귄이 보이죠. 이게 턱근 펭귄이고 턱에 끈이 있다. 그래서 그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그 부리가 빨갛고 눈 위에 하얀 상악형 그게 젠투 펭귄이고요. 그 다음에 한 마리 건너서 까맣고 하얀 게 보이죠. 그게 아들리 펭귄입니다. 그리고 요 그림에 펭귄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펭귄은 새죠. 새입니다. 새라는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남극에 있을 때 같이 있던 의사인데 그 사람은 펭귄이 새인지 물고기 확실히 모르고 새육이 왔다가 보고 나서 아 새구나 알았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야 너 의사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그걸 모르냐 야단쳤어요. 자 펭귄은 새니까 끼리끼리 모입니다. 저렇게 한꺼번에 모이지 않습니다. 저건 왜 그런가? 사진 찍은 사람이 그 새 종류를 한 곳에 찍고 싶어서 모아놨기 때문에 저렇게 찍은 겁니다. 원래 저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동물이 새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남극의 포유동물이 있습니다. 저 왼쪽에 보는 왼쪽 위에 보이는 게 저 남극 물개죠. 근데 그 다음에 그리고 나머지 세 종이 해표입니다. 해표하고 이 물개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저 그림만 보고? 예, 수염이 있고, 수염은 다 있죠. 근데 자. 가장 중요한 게 물개는 이 귀가 남아 있습니다. 귀가. 해표는 귀가 없습니다. 원래 저 물개나 해표가 다 물가에 살던 동물인데 물소로 진화했죠. 그러면서 발이 이 지느러미가 되고 꼬리가 짧아지고 없어지고 그런데 해표는 완전히 귀가 없어지고 물개는 귀가 조금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저기서 차이 안 나지만 봐서는 모르지만 물개는 몸이 날씬합니다. 날씬하다는 말은 이 가죽이 좋다는 이야기죠. 지방이 적다는 말이고 그래서 동작이 상당히 빠릅니다. 해표는 뚱뚱합니다. 뚱뚱하다는 말은 기름이 많다는 말이고 기름이 많다는 말은 이 가죽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해표는 코끼리 해표인데 수컷은 크면은 몸무게가 3.5톤 3,500kg. 그리고 여기는 다 붙으면 뭐다 한 마리 안 될 겁니다. 저거 한 마리 잡으면 기름이 얼마 나오느냐? 750리터. 여러분 750리터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드럼통. 이거 한동안 몇 리터인지 아세요? 드럼통. 그게 200리터입니다. 저거 한 마리 잡으면 기름이 한 3드럼, 4드럼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많이 잡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회복해서 원상복구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릴입니다. 여러분 흔히 그런 말 들었죠? 남극 새우. 예, 뭐 크릴 새우.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크릴은 새우가 아닙니다. 모양도 다르고 새우와는 모양도 다르고 생태도 다 달라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얼핏 볼 때 새우처럼 보여서 흔히 새우 하는데 새우는 아니고 동물 플랑크톤입니다. 흔히 사람 새끼손가락만 하죠. 저게 워낙 많아가지고 고래, 해표, 물개, 펭귄, 물고기 바위 되는 거죠. 사실 우리 이 사람을 잡습니다. 우리도 잡아서 낚시 미끼로 쓰거나 아니면 동물 사료로 쓰거나 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오로라 되겠습니다. 저 사진은 이 우리나라 대륙에 있는 장보고기 거기에 오로라입니다. 저게 지금은 사진이 저게 보이지만 저게 움직입니다. 계속 쉬지 않고요. 저 오로라는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는 걸 알죠. 그 지구의 그 자력에 끌려서 태양에서 날려온 태양풍이 자력에 끌려서 지구에 들어오면서 공기 원자, 주로 산소와 질소가 되겠죠. 그거 붙여서 내는 현상입니다. 오로라.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아문제는 스콧 모르는 사람 없죠. 아문제는 1911년 12월 이제 남극 도착했고 스코트는 아문제보다 한 달 늦게 도착했고 오다가 스코트는 몽땅 5명이 다 죽었죠. 아문제의 어머니는 의사였어요. 아문제는 집안이 선원이었습니다. 뱃사람. 어머니는 아들이 배 타는 게 싫어가지고 첫째 아들은 변호사를 만들고 둘째 아들은 아문제는 너 의사하라서 의과를 보냈어요. 근데 의과에 딱 들어가자마자 얼마 있다가 어머니 세상 떠나면서 아문제는 학교 딱 자퇴하고
항해 사격을 가가지고 탐험길로 들어섰죠. 그래서 이제 개를 이용해가지고 낭시에 먼저 갔습니다. 개를 들어가면서 약한 개는 죽여서 강한 개의 먹이로 쓰면서 딱 정확하게 갔다 온 거죠. 거기에 비해서 스코트는 영국 해군 대령인데 이 사람은 말하고 설상차를 가져갔어요. 말이 죽고 설상차가 고장이 나니까 사람이 끌고 갔습니다. 사람이. 결국 한 달 늦게 도착했죠. 스코트가 낭극점에 다 도착해 보니까 텐트가 쳐있고 노래기가 날리면서 안에 편지가 있어요. 보니까 아무리 썼어요. 뭐라 썼냐. 스코트, 당신이 나 다음 여기 올 텐데 수고스럽지만 이 편지 우리나라 왕에게 좀 갖다 달라고야. 당신이 나 다음 여기 올 텐데 수고스럽지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보다 먼저 왔다 이 말이라고요. 아문제 스코트가 알았지만 서러워도 가져옵니다. 왜? 혹시 아문제 팀이 가다가 몽땅 죽으면은 극점에 왔다는 걸 자기밖에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반대로 만약에 자기네가 몽땅 죽으면은 자기네가 극점에 왔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가지고 오죠. 그러다 결국은 5명이 이제 차례로 한 사람은 얼음팀에 빠져 죽고 그래서 이제 죽고 또 한 사람은 동상으로 도저히 걷지를 못하니까 세 사람이 눕혀서 교대를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나 좀 제발 놓고 가라고.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은 그러다가 이제 눈보라 속에 텐트 치는데 한 사람 사라졌고 나머지 셋이 한 20km만 더 가면은 1톤의 식량과 연료가 있어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그걸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밖에 눈보라고 기름 한 방 없고 먹을 거 하나 없고 결국 이제 세 사람이 이제 편지 쓰고 이제 결국 누워 있다가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 이제 십자가는 이 스코트 마지막 세 사람의 시신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때 그 카메라에서 필름 현상한 게 그 오른쪽 위에 보면은 스코트 팀 5명의 그런 사진이죠. 결국은 이제 세 사람을 다 떠난 거죠. 저 무덤은 지금은 없습니다. 저건 그때 1912년 때 이야기고 지금은 저기 천천히 북쪽으로 가면서 이제 땅으로 이제 이 바다로 들어가죠. 예. 자, 남극이 누구 땅이냐? 혹시 남극의 주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남극이 1819년에 발견된 다음에 거대한 남극이 얼마나 거대하나? 중국 1.4배입니다. 굉장하죠. 중국 1.4배. 유럽보다 크고 호주가 커요. 영국이 내 땅 하고 그랬어요. 영국이. 그 다음에 노르웨이, 호주, 뉴질랜드, 불란서, 칠레, 아르헨티나 7나라가 내 땅 그랬어요. 그런데 땅 주장하려면 그러면 이유가 있어야죠. 먼저 발견했다가 탐험했다 뭐 이유가 된다고요. 뭐 대놓고 아무나 그런 말 못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1959년, 61년 남북 조약이 발효되면서 그걸 인정도 안 하고 부인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는 남북 탐험한다 그래서 남북 영유권 주장 못한 땅 내 말 못한다 이 말 했죠. 무슨 말인가? 우리나라가 남북 조약에 가입해서 남북 탐험한다 그래서 기지 지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땅에다 그 말을 못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내버려 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영유권 인정도 부정당하고 내버려 둔 그런 어정쩡한 상태가 넘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 남북 탐험했냐? 1978년, 79년 처음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남북양의 크리를 하면서 이제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78년 처음으로 조사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저 화면에 보시는 게 그에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보면 남극 새우 그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새우가 아닌데, 사실은 새우가 아닌데요. 지금 아까 이야기대로 저걸 잡아서 이제 동물 플랑크톤을 해서 이제 사료도 쓰고 미끼도 하고 쓰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1985년에 남극 대륙 처음 탐험하고 86년에 남극 조약에 가입하고 87년부터 기지를 짓기 시작해서 88년 2월 7일 이제 세용기 문을 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벌써 1988년이니까 벌써 만 26년이 넘었죠, 이제 세용기지. 그래서 지금 이제 27차 월동대가 이제 있고요. 지금 저 보이는 장면은 이제 세용기지입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넓어졌습니다. 처음에 한 400평 정도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한 1,000, 200평 굉장히 넓어졌어요. 그래서 앞에 보는 저 회색 건물 2층 건물은 몇 년 전에 새로 지은 건물들이고 지금 바다가 얼었네요. 기지 앞바다가. 예.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분
쇠빙선 알죠? 쇠빙선 지은 거. 쇠빙선은 얼음을 깬 배입니다. 그 내빙선은 얼음을 견디는 배고요. 그 내빙선은 배를 튼튼하게 만들었고 쇠빙선은 얼음을 깨게 만들었고 쇠빙선은 어떻게 얼음을 깨는가? 그 힘으로 깨는 건 아니고 앞뒤에 내 안에 큰 물탱크가 있어요. 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이 뒤로 가면은 배가 약간 들리죠. 물이 앞으로 가면 배가 늘어가고 그래서 이게 배의 무게를 깹니다. 그래서 우리 쇠빙선이 7,500톤인데 두께 1m. 그러니까 물 위에 20cm, 물 밑에 80cm. 얇은 얼음을 이렇게 깨면서 시속 한 6km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쇠빙선 그러면은 뭐 영화 타이타닉에 나오는 그런 얼음을 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얼음 깨는 배는 아무도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쇠빙선이 러시아 쇠빙선인데 이름이 승전 50주년. 승전 2차 세계대전 승전 50주년이죠. 그 배인데 2.8m 얼음을 깹니다. 2.8m란 말은 물 위에 50cm, 물 밑에 2.3m. 이걸 깨면서 한 6km 나가죠. 예. 자, 쇠빙선이 있는 것도 대단하지만 러시아나 칠레나 아르헨티나는 쇠빙선이 있어도 연구에 못 씁니다. 그저 사람이나 나르고 물자나 나르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연구에 쓰죠. 그거 대단합니다.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만 연구에 쓰는 게 정말 대단하거든요. 여러분 몇 년 전에 아시겠지만 러시아 어선이 남극에서 조난당했어요. 그때 장면입니다. 저 장면은 지금 우리 쇠빙선이 가서 저 배를 이제 구조하는 거죠. 그래서 가서 붙여놓고 이제 기름을 다 우리 배로 옮기고 배가 러시아 어선에 떠오르니까 그래서 용접해서 다시 수리하고 그래서 기름 다 넘겨줘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대통령이 우리 이명박 대통령한테 고맙다 전화도 했고 또 그쪽에서 해양부 장관을 전화했고 그거 대단한 거죠.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뭐 구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자, 우리나라 여러분 대륙에 기지 친 거 알죠? 지난 2월에 장보고 기지. 자, 이 장보고 기지는 남이 74도에 있습니다. 우리 세운기지 남이 62도에 있어요. 그래서 세운기지는 하루 24시간이 낮이거나 밤이 날이 없습니다. 낮과 밤이 다 있습니다. 낮과 밤이 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6월 21일은 우리는 하지지만 남방은 동지거든요. 그때는 태양이 아침 10시에 밝아져서 오후 2시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점심만 밝을 때 먹는 거죠. 그리고 12월 21일은 우리는 동지죠. 남방은 하지거든요. 그때는 밤 11시 어두워져서 새벽 3시에 밝아져요. 그러면 새벽 1시는 한밤중이죠. 신문 들고 나가면 불없이 신문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 세종기지는 남이 62도니까 낮과 밤이 다 있죠. 그리고 또 그렇게 춥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남극은 무조건 춥다고 생각하시는데 남극은 워낙 크니까 아까 말대로 중국 1.4배니까 아주 추운 데가 있어요. 내륙 고온지대. 거기는 영하 89.2도. 연평이 영하 55.4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러시아 기지인데 보스토크라고. 높이가 3,480m. 백선보다 더 높아요. 거기는 워낙 춥지만 그러니까 거기는 뭐 영하 20도 이상 올라가도 굉장히 따신 날이죠. 물이라는 게 없으니까 얼음을 잘라서 물을 만들죠. 그 다음에 거기는 워낙 높아서 산소가 없어서 뛰어다니지 못합니다. 산소가 한 60%밖에 안 돼서. 그런 데도 있고 저희 세종기지는 아주 저 북쪽, 남극 반도 북쪽에 있어서 그렇게 춥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12월부터 1, 2, 3, 1년에 넉 달은 월 평균 기온이 영상입니다. 2.0, 0.8도 월 평균 기온이에요. 그냥 비도 오고 물도 흐르죠. 그래도 남극이죠. 뭐 남극 꼭 춥다고 남극이 아니니까 남이 춥 남쪽 남극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난 2월에 중공항의 장보고 기지는 어떤가? 장보고 기지는 남이 74도에 있습니다. 거기는 95일이 밤이고 100일이 낮입니다. 지금은 밤입니다. 예. 5월 8일부터 이제 한 8월 한 90일까지 그 밤이고 그다음부터 이제 한 10월 중순부터 올라가면 이제 다시 태양이 뜨는 거죠. 그다음에 밤낮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드디어 예를 들면 남이 90도에 가면은 60일이 6달이 밤 6달이 낮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남극의 대륙이 지금 대단한 겁니다. 이제 우리의 희망은 뭐가 있는가? 이제 남극 대륙이 지금 해안에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대륙 안에 들어가서 얼음 속 위에 기지를 지어야죠. 그래서 얼음을 파내야겠죠. 남극 얼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는 물이 얼면 얼음이 되지만 남극은 물이 어는 게 아니고
눈이 다져진 겁니다. 남극에는 얼음, 눈이 다져진 거. 그럼 눈이 쌓였을 때 공기 있겠죠? 그 공기가 요새 공기가 옛날 공기인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만약에 50만 년 전 얼음이다. 그러면 그 속에 공기는 요새 공기가 아니고 50만 년 전 공기인 거죠. 그걸 조사해 보면은 그때의 온도를 알 수 있어요. 기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앞으로 이제 대륙기지, 장보기지 오래 준공했지만 앞으로 뭐 늦어도 10년 내는 남북 내륙에 진출해서 내륙기를 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좀 더 우리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예. 네, 박사님 강연을 듣고 나니까 정말 남극이 재미있는 곳이기도 하고 방금 진짜 남극 여행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어떻게 보자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바로 질문을 드릴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방청객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실 분 계십니까? 네, 박사님 강연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고요. 또 이제 박사님께서 남극 체험을 처음 하신 지 벌써 20년이 지났다고 들었는데 또 여름철만 되면 뉴스거리에 보면은 뭐 북극의 얼음이 얼마만큼 녹았다, 이만큼 녹았다, 뭐 지구 온난화의 뭐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북극에 관한 뭐 북극의 얼음이 녹는 그런 기사는 많이 보이는데 남극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제가 1995년 세 번째 월동할 때 저희가 2월 17일 세종기 준공 기념일이니까 하루 이제 기념식하고 우리 대원들 같이 그 뒷산에 가서 얼음 밑으로 이게 지나갔어요. 얼음 밑으로. 네. 그런데 지금은 그 얼음이 완전히 다 녹아서 완전 땅으로 골짜기로 돼 있어요. 같은 날짜인데도요? 네. 벌써 1995년이니까 한 20년 안 됐는데. 그리고 벌써 몇 년 전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세종기지에 보면 이 북동쪽에 보면 뭐 빙벽이 있습니다. 빙벽이란 말은 뭔가 하면 얼음이 천천히 흘러내려와서 무너지는데 옛날에 추울 때는 여기가 와서 무너졌는데 지금은 기온이 올라가고 더우니까 이게 자꾸만 여기 못 오고 여기서 무너지니까 이게 자꾸 후퇴합니다. 예. 그리고 세종기지는 10년마다 기온이 0.6도씩 올라가요. 10년마다 0.6도씩.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실히 더운 게 기지 느껴질 수 있어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가셔서 보셔서 그런지 저희가 느끼는 것보다 지난 20년 동안 온난화 진행되는 건 그 어느 곳보다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렇죠. 곳이거든요. 예. 거기 매년 남극 반도는 남극에서도 온난화가 가장 빨리 진행된 것 중에 한 곳이니까요. 네네. 예. 뭐 혹시 이건 뭐 연달아 비슷한 관련된 질문일지도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그 아까 전에 동물들 재밌는 동물들 예쁜 동물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온난화 때문에 그 동물들도 이렇게 그렇죠. 변한다든지 예. 이런 게 좀 있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그 펭귄 중에 그 킹 펭귄이라고 했어요. 킹 펭귄. 그 황제 펭귄이랑 비슷하게 생긴 건데 원래 그거는 남극이 아닌 남극 바로 북쪽 안 한 거겠어요. 네. 근데 이제 더워지니까 그게 우리 기기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유럽 참새. 그 참새 생긴 이게 반도까지 와요. 아. 그러니까 하면은 더 남쪽에 황제 펭귄은 이제 안 옵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따뜻해지니까 따뜻한 데서 한 동물 자꾸 내려오고 추운 데서 한 동물 자꾸 후퇴 없어지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아, 걔네들이 이렇게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 그럼요. 그 눈에 보여요. 예. 아, 그렇군요. 예, 좀 재미있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강연에서 못 다룬 얘기 좀 많이 커버를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해주실 분 계십니까? 네, 박사님 강연 아주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혹시 남극이랑 북극 중에 어디가 더 추운지. 예, 질문 많이 받는데 남극이 더 춥죠. 왜냐? 남극은 우선 아까 말한 거대한 땅입니다. 땅. 그리고 높이가 평균 높이 2,500m입니다. 굉장히 높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눈과 얼음을 덮였으니까 햇빛이 반사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북극은 땅으로 둘러싸인 바다거든요. 바다. 그리고 수면이니까 뭐 높지 않으니까 벌써 기온이 높죠. 그래가지고 남극은 지금 현재 관측된 최저기 영하 89.2도고 북극은 오히려 바다보다는 이 시베리아에서 한 71도 정도가 막 그 오이맥하는 거기서 기록이 됐죠. 그래서 남극이 훨씬 더 춥습니다. 예.
네, 굉장히 재미있는 강연을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뒤에 이제 질의응답에서도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 많이 다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장승근 박사님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장승근 박사님께서 하신 남극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을 들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억에 남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 남극 점에 먼저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아문센과 스콧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 두 산하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보자면 이런 남극의 탐험을 가능하게 했던 것들도 스콧과 아문센과 같은 위대한 도전 정신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런 힘이 바로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톡톡 튀고 아삭한 과학 강연 사과나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